설날 밥상에는 제 밥그릇과 젓가락조차 없었습니다. 상에는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찜 등 진수성찬이 가득했지만 친척들은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 박수진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손으로 드시는 게 편하시죠? 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그 말에 집안 가득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제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습니다. 저는 아들 이성진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 이민정은 조용히 몇 마디 거들었지만 더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직 외손녀 김혜나만이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 밥그릇과 젓가락을 제게 건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의 희생과 인내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평생을 그들을 위해 바쳤건만 결국 밥상에 앉을 자격조차 비웃음거리가 되다니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서류 한 장이 순식간에 온 집안을 침묵에 잠기게 할 줄은요. 제 이름은 김숙분, 올해 70입니다. 설날 전날 저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났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다리가 느리지만 저는 늘 직접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벽에 새 장식을 걸고 상에 과일과 떡을 정갈하게 올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처럼 설날은 즐겁고 복된 명절이니까요.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아이들이 모여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한 해의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후까지 바쁘게 움직였고 두꺼운 겨울옷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칼에 손가락이 살짝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저는 간장을 조금 바르고 다시 채소를 썰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은 옆에서 이 나물은 기름을 더 넣어야지, 저 국은 싱겁게 해야 돼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시시콜콜한 불평에도 저는 젊은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며 참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붉은 등불로 장식된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넘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순간만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가운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상에는 이미 음식으로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의 밥그릇과 젓가락은 가지런히 놓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 앞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그릇도 젓가락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혹시 식당 아주머니가 깜빡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수진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손으로 드시는 게 편하시죠? 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상 가득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고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제 얼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귓속은 밍밍거렸고 뺨은 화끈거렸으며 가슴은 돌덩이로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들 이성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술잔에 얼굴을 파묻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가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술잔만 기울일 뿐 입가는 굳어 있었고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딸 이민정은 어머니, 밥그릇하고 젓가락 좀 갖다 드릴까요?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나긋나긋하여 간지럼을 태우는 것 같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손녀 김혜나가 눈이 금세 빨개지더니 서둘러 자기 손에 든 젓가락을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 거 쓰세요. 그 작은 손이 젓가락을 쥐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저릿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배 안 고파. 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의 눈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고 어떤 이는 그저 구경하는 듯 했으며
어떤 이는 아예 못 본 척했습니다. 분위기는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지난 수십 년의 삶이 헛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적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서름을 견뎌왔는지 한 번도 그들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었습니다. 이제 늙어 머리 희고 손발이 말을 듣지 않게 되니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뚝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화내지 마세요. 다들 농담한 거잖아요. 박수진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두꺼운 겨울옷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가 만져졌습니다. 종이장은 차가웠지만 제 손에서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탁자 중앙에 펼쳐놓았습니다. 너희들 내가 늙어 노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나는 이미 다 생각해뒀다.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겁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으로 또렷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숨소리마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돈 한 푼, 내 집 한 채도 너희에게 남기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넘볼 생각하지 마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했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진은 손에 든 술잔을 탁자에 떨어뜨렸고 술이 옷에 튀었지만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민정은 눈만 휘둥그레 뜬 채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어떤 이는 차가운 숨을 들이켰으며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탁자 옆에 꼿꼿이 선 채 마음속의 뜻밖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에 진정한 밥그릇과 젓가락을 쥐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이 던져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증받은 유언장을 탁자 위에 탁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밖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숨 막힐 듯한 압박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서류에 박혔습니다. 마치 그 몇 장의 얇은 종이가 더 무서운 무기인 것처럼요. 다음 순간 분위기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설날에 무슨 유언장 타령이에요. 한 친척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색은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거 스스로 화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친척이 가시돋친 말을 던졌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남의 불행을 즐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었고 어떤 이는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노만이 난 거지. 누가 꼬드겼나 봐.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밀려들어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손으로 유언장을 꽉 누른 채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성진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목에 핏대가 붉어졌으며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예요? 누가 어머니를 꿰어낸 거예요? 누가 어머니를 꿰어낸 거예요? 누가 어머니를 꿰어낸 거예요? 유언장을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저희를 망하게 할 셈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기세로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박수진이 비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설날부터 이런 소동을 벌이시다니 어머니는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말은 가시 돋쳤고 목소리는 귀를 찌를 듯 날카로워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 제가 변을 받아내고 병상을 지켰으며 산후조리할 때 단 한마디에 감동했던 기억이 셉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가슴 속에서 치솟는 불길을 억눌렀습니다. 이민정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다 같이 설날 저녁 식사하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자고요. 유언장 같은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녀의 어조는 부드러웠고 마치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가는 망설임과 계산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천천히 얘기하자 했지만 속으로는 유언장이 정말 있다면 어머니 대체 무슨 신보세요? 성진은 갑자기 찻잔을 탁자에 내리쳤고 찬물이 온몸에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불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온다고요? 제가 언제 어머니께 돈 안 드리고 물건 안 사드렸어요? 고작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저희와 모자 관계를 끊으시려는 거예요? 그자 관계를 끊으시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제 마음은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간 그가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물건을 주고 물건을 주고 물건을 주고 그간 그가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제가 젊었을 적 그를 애틋하게 보살폈던 것처럼 언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 적이 있었던가요? 박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세월 동안 집안의 모든 좋은 일은 성진이 덕분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성진이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높아져 당당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모든 단어가 오직 돈이라는 한 가지 의미로만 들렸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웅성거리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안 가득 사람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얼굴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을 키워왔건만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가 죽은 후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줄지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신보세요? 이성진의 목소리가 8옥타브나 높아졌고 손가락이 떨리며 유언장을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불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온다고요? 제가 언제 어머니께 돈 안 드리고 명절마다 물건 안 사드렸어요? 고작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저희와 모자 관계를 끊으시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폭죽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제 마음은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간 그가 저에게 준 돈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 진정으로 저와 함께 있어 주었나요? 언제 제 경상 곁에 있어 주었나요? 언제 제 경상 곁을 밤새 지켜준 적이 있었던가요? 박수진은 옆에서 남편을 감싸는 듯한 태도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공정하게 말씀하셔야죠. 저희 집의 모든 좋은 일은 성진이 덕분이었어요. 재산을 전부 기부하시면 저희를 백정처럼 만들어서 남들이 비웃게 할 셈이에요. 저희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녀의 모든 단어에는 돈이라는 글자가 적나라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늙어 노망났다고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제가 직접 공증 사무실에 가서 만든 겁니다. 아무도 저를 강요하거나 속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 생각해뒀습니다. 누가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지, 누가 제 돈을 노리는지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처음 보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식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고 어떤 이는 화장실에 가는 핑계를 댔으며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몇 숟갈 떠먹었습니다. 김에 나는 내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날 설날 저녁 식사는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문 밖에서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노망이 났구먼. 제 자식들한테까지 저러다니.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일이지.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을 때 분위기는 아까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이성진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저에게 떳떳하세요? 저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떳떳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 자신에게 떳떳한 것이 중요하지. 박수진은 흥분하여 밥그릇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매정하실 줄은. 이 원장을 철회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평생 혼자 외롭게 사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성진의 손을 잡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민정은 잠시 머뭇거리며 몇 마디 우물쭈물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저와 예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유 원장을 만지며 마음속에는 후회 한 조각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날 밤 이후 그들이 뒤에서 모의하며 유 원장을 철회하도록 저를 강요할 온갖 방법을 궁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승진에 영향이 갈까 걱정했고 수지는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했으며 민정은 어머니의 집이 기부되면 자기 몫이 없을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각자 다른 속셈을 품었지만 뒤에서는 신기하게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창문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늘 아이들이 저의 의지처이고 노년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지팡이가 아니라 언제든 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숙부나, 이제부터는 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제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었을 적 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성진은 10살, 민정은 7살이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친척들은 제가 여자 혼자서는 이 가정을 지탱할 수 없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재혼을 권했고 어떤 이는 제가 얼마나 버틸지 은근히 저울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돌아와 숙제를 채점하고 수업 계획을 짰습니다. 낮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상대해야 했고 밤에는 배고파 우는 두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종종 죽을 끓이면서 왼손으로는 어린 딸을 안고 오른손으로는 숙제를 채점했습니다. 그때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저는 늘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혼잣말했습니다. 아들 성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비가 많이 들었지만 제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친정어머니 유품인 금팔찌를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었고 여자의 평생 버팀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대학교에 학교에 합격했을 때 집안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렸고 빚까지 졌습니다. 그가 졸업 후 집을 사고 결혼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자
저는 다시 이를 악물고 남은 금 귀걸이 한 쌍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팔 때 제 손은 떨렸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명했습니다. 딸 민정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 혼수 비용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자 저는 천 가방을 들고 친척과 친구 집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여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라 태양이 뜨거워 땀으로 온몸이 젖었고 신발 밑창은 거의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용기를 쥐었죠. 얼굴에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떤 이는 흔쾌히 응해주었고 한 번 친척은 제 면전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다른 남의 집 사람이 될 텐데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으니?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억지로 삼키고 입가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식 일은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번듯하게 시집가야 이 어미 마음이 편안할 수 있지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제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결국 돈을 다 모아 겨우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민정이 붉은 홀례복을 입고 곱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달콤함이 교차했습니다. 씁쓸한 것은 제 허리가 부러질 듯 힘들었기 때문이었고, 달콤한 것은 딸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새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돈 문제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며느리 박수진과 함께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 산후대출혈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한밤중에 일어나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몸이 허약해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의 머리를 감기고 몸을 식히는 일까지 제가 도맡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허약한 목소리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어머니인 저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책장을 넘기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저의 부축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던 그 허약한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제 밥그릇과 젓가락을 빼앗고 비웃으며 늙으면 손으로 먹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종종 그때 대소변을 받아내던 그 손이 이제 그들 눈에는 젓가락을 들 자격조차 없어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저 자신을 비워내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장신구도 없어지고 젊음도 없어지고 젊음도 없어지고 몸마저 망가졌습니다. 젊었을 적 얻은 풍습병은 나이가 들어 비오는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귀찮아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설날 밥상에서의 공개적인 모욕, 저를 비웃는 친척들, 그리고 저를 비웃는 친척들, 그리고 저를 위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상황, 밥그릇과 젓가락조차 없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의지처이고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저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짐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주름진 제 손을 응시하며 마음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의 고생은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손으로 먹는 게 더 편하다는 말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등불은 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눈물은 천천히 흐르며 시야를 흐렸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숙부나
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너는 평생을 너무도 답답하게 살았다. 희생하면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장 값싼 것이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유언장을 베개 밑에 단단히 눌러놓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이 말을 마치자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힘이 솟아났습니다. 수십 년간의 굴욕과 인내가 이 순간 비로소 터져나올 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설날 저녁 식사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처럼 우리 모자 사이에 가로놓여 아무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것은 성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시다기에 제가 와서 뵙습니다. 설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그는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과일, 우유, 건강식품이 상가득 놓였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가 언제 이렇게 살갑게 굴었던가요? 작년에는 늘 제가 그들 가족에게 차를 끓여다 주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혈압은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까요? 그는 살갑게 차를 따라 주었고 제가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 갈 수 있다. 그의 웃음은 조금 굳어졌고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마세요. 그날 설날은 다 농담이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유언장 같은 건 철회하시죠. 저는 고개를 숙여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몹시 썼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 보았고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성진아, 너는 고작 선물 좀 갖다 주고 차 몇 번 따라주면 내가 그날 일을 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결국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며칠 후 박수진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유언장은 너무 편파적이에요. 저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바닥에 밥그릇 하나를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성진이랑 결혼해서 이 지붕을 뚫을 듯 높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많은 걸 희생했는데 애는 누가 키웠고 밥은 누가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한마디로 저희를 내쫓는다. 어머니, 이건 편애하는 거예요. 딸 결혼할 때는 혼수 비용 마련해주고 아들 결혼할 때는 장신구 팔아서 집 사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를 못 믿으시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갈수록 흥분하여 아예 소파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면 집을 전부 기부해버릴 것이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고 며칠 후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먼저 고모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와서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말했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되죠. 유언장 같은 건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살 길을 남겨줘야죠. 나중에 형님이 아프거나 늙으면 결국 아이들에게 의지해요. 아이들이 한님이 아프거나 늙으면 결국 아이들에게 의지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의지한다고? 유언장을 철회하면 다들 다시 한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찻잔을 들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먼 친척들이 찾아와 한결같이 걱정하는 척하며 노인은 자식들에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된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뼈가 부러져도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저는 수십 년간 들어왔기에 이미 무감각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설득할 필요 없다. 계속 설득하면 나는 재산을 전부 기부해서 아무것도 못 가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깜짝 놀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희미한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시지 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저는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 친자식들이고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며 키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돈밖에 없었고 저는 너무나 아팠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된다. 계속 약해지면 그들은 너의 마지막 존엄마저 빼앗아갈 것이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은 검었고 멀리서 단헐적으로 폭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한 해가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날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불을 껐습니다. 방은 어둠에 잠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등불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성진과 수지는 더 이상 대놓고 싸우지 않았지만 제가 고양이 앞에 쥐가 된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며 어색해했지만 그들의 초조함은 저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던 제가 학생들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꿰뚫어 보았는데 하물며 제가 낳아기른 자식들이야 오죽할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조용히 문가로 가서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수진이 성진의 팔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해. 어머니 서명하고 지장 찍어서 유언장 철회하면 돼. 아무 핑계나 대서. 늙어서 노망났다고 하면 남들도 다 믿을 거야. 서류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 할머니가 뭐래 손에 들어오면 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성진은 망설였습니다. 성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어때? 들키면 어때? 늙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다고? 방 안에서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조까지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방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산책을 가는 척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회복지사들과 산책을 가는 척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집을 나선자 집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언장 찾아서 지장 찍게 해. 성진의 얼굴은 새하얘졌지만 손은 그 유언장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쾅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미처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변명하기도 전에 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녹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입술은 타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보려고. 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스스로를 다잡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보려고? 네 어미의 재산을 훔치려고 한 것이겠지? 수지는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모함하지 마세요. 저희가 언제 훔치려고 했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속으셨을까가 걱정했을 뿐이에요.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숙분 어르신의 유언장은 공증 사무실의 녹화 영상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찍힌 영상도 보관될 겁니다. 만약 또다시 소란을 피우시면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형사 문제입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제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위조까지 하다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너희들을 감옥에 보낼까? 성진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피가 다 빠져나간 물고기처럼 잿빛이었습니다. 수지는 원래 단단했지만 이제는 얼굴을 가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들의 거칠고 흐트러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저릿저릿 아파왔습니다. 제가 힘들게 키운 아들인데 저를 이런 식으로 속이려 하다니. 눈물이 솟구쳤지만 저는 억지로 참 안에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나가.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를 뱉어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호통쳤습니다. 못 들었느냐? 나가. 성진은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그의 팔을 잡고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성진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차가운 시선으로 막자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녹화 장비를 정리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김숙분 어르신, 잘하셨어요.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재산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들이 뒤적이며 어지럽힌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문득 그것이 더 이상 종이 한 잔이 아니라 저의 갑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등불 아래 앉아 있었고 눈물이 결국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친자식이라 해도 제 밥그릇과 젓가락을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그들의 손을 떼려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노망난 늙은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도 간단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다고. 그들이 계산한다면 저는 그들보다 한 수 더 강하고 한 발 더 빠를 것이라고. 친척들은 다시 한번 모이자고 했습니다. 화목한 가족 모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모두가 그 모임 뒤에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먼 조카들은 눈빛이 이상했고 앉자마자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진과 수지는 뻔뻔한 표정으로 마치 모두가 자신들을 기다리는 특정으로 제가 막 자리에 앉자마자 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숙부나 도대체 왜 그러니? 어느 집 노인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남겨준다고 하니? 집도 돈도 다 묶어버리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사랑구실을 하고 살겠니? 맞아요.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인데 좋게 좋게 얘기할 수는 없었나요? 유언장까지 써서 그렇게 강요하다니 소문나면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진과 수진이 뒤에서 부추겨 저를 육친을 저버린 매정한 노파로 묘사했을 겁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승리감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이번 싸움에서 자신들이 이겼다는 듯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고작 몇 마디 험담에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시선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매정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오직 성진이 헛기침을 한번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노망났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 누구보다도 똑똑하다. 저는 문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공문 가방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분은 제가 모셔온 변호사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 모두 앞에서 내 유언장을 낭독할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공증 서류를 꺼내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김숙부는 자발적으로 명의의 부동산 및 현금을 법에 따라 신탁으로 설정하여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며 어떠한 자녀도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자는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였으며 자발적으로 공증 사무실에 보관되었습니다. 글자 한자가 또렷하고 차가웠습니다. 집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언장만으로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매정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묻겠다. 너희들은 며느리가 설날 저녁에 시어머니의 밥그릇과 젓가락을 빼앗고 늙었으니 손으로 먹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져 몇몇 친척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은 그때 웃었는가? 너희들은 못 본 척 했는가? 그 순간 너희들 눈에 나는 개만도 못했다. 개도 밥그릇이 있는데 김숙부는 없었다. 제 손이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서 USB를 꺼내 TV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즉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설날 저녁 식사 영상이었습니다. 박수진이 제 밥그릇과 젓가락을 빼앗고 입가에 비웃음을 띠는 모습, 성진이 고개를 숙인 채 못 본 척하는 모습, 민정이 난처하게 만류하는 모습, 그리고 친척들이 왁자지껄 웃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손으로 드시는 게 더 편하시죠? 라는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떤 이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너무 심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이거 소문나면 정말 망신살 뻗칠 거예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모두 수진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농담한 거예요. 농담? 노인을 가지고 놀리는 게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한 친척이 격앙된 목소리로 질책했습니다. 성진은 옆에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 영상을 보고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매정하다고 말하지만 누가 내가 받은 굴욕을 물어봐 주었는가? 제 목소리는 잠겼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내 돈, 내 집,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다. 누가 감히 손을 뻗으려 한다면 내가 매정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 끝나자 집안에는 더 이상 아무도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갑자기 후련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늘 조심스럽게 인내하며 살았고, 그렇게 하면 화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밑바닥을 드러내야만 그들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요. 모임이 끝난 후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여전히 그들의 수군거림이 맴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위해 말해주었고, 어떤 이는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진과 수진에게는 이것이 치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잔인하시네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허벅지를 내리치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다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이 일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도 고개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어요. 저는 그가 우는 것을 보며 칼로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참아내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성진아, 네가 내가 잔인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내게 말해봐라. 설날 저녁에 너는 왜 못 본 척했느냐.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지. 그때는 네가 잔인하지 않았느냐. 그는 멍하니 있다가 시선을 피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뒤이어 달려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사납고 악랄했습니다. 김숙분, 이제 만족하세요? 온 가족이 저희를 비웃고 제가 악독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찌를 듯하여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건 저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여편네는 돌보다도 마음이 차가워요. 그녀는 갈수록 흥분하여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는 유 원장만 믿고 그러시는 거죠? 얼마나 더 사실 거라고. 이 말이 끝나자 집안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친척들은 모두 그녀를 노려보았고 어떤 이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는 염치도 없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악독한 며느리 같으니라고. 어떤 이는 분노하며 질책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함은 모든 이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정은 구석에서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은 무섭도록 발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내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흐느꼈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늘 돈만 생각하고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잠시 멍하니 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젊었을 적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간이남 속에 연약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정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는 적어도 양심은 남아있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나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히 할머니 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마음속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이 순간 저는 문득 온 세상이 저를 등진다 해도 예나가 있는 한전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수지는 여전히 비명을 질렀으며 민정은 흐느꼈고 예나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찢어지는 듯한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다시는 온전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터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말이 끝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이미 갈라져 봉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환상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비웃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성진 가족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은 핏줄로 이어져 있지만 그 피 속의 계산이 가득 섞이면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곧 그들에게 업보가 찾아왔습니다. 성진은 원래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유언장 위조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남긴 녹화, 영사무소에 보관되었을 뿐 아니라 익명으로 그의 직장에도 전해졌습니다. 상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친어머니의 재산까지 위조하려 한 중년 간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직장에서 그를 왕따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자리에 그대로 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들었습니다. 결국 성진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그의 출세 가도는 하룻밤 사이에 끊겼습니다. 수지는 더 비참했습니다. 설날 저녁 식사 영상과 이후 소동을 담은 녹화, 영상이 친척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그녀는 모두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친척들은 뒤에서 그녀를 악독한 며느리라 욕했고 이웃들은 마주칠 때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소문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손가락질했습니다. 소문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성진을 데리고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가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늘 기고만장했던 그녀가 이제는 고개를 떨군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노후 신탁에 맡기고 저 자신은 한 고급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밝고 현대적인 건물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제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아, 노인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매일 아침에는 태극권을 배우고 오후에는 다둑을 두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녁에는 다둑을 두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영화를 보거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휴대폰으로 가끔 짧은 영상 통화를 하고 이전에는 늙으면 그저 집에 틀어박혀 자식들이 던져주는 밥 한 숟갈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늙어서도 얼마든지 품이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70 노파, 불의 자식과 맞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날, 저는 가장 좋아하는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후 햇살 아래 앉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노인은 짐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재산을 결정하고 우리 노후를 스스로 계획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보도되었고 영상은 인터넷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강단 있는 할머니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우리 엄마도 저래야 하는데. 저는 평범한 여자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역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명인이 아니라 그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 평범한 노파일 뿐이라는 것을요. 예나는 자주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실버타운의 작은 정원에서 산책시켜 주었고 제가 평생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도록 새 노트북도 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갑오예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장신구는 빛을 잃고 집은 낡아지고 돈도 다 써버릴 수 있지만 이 경험과 교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웃으며 노트북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예나야, 사람은 살면서 가장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존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책 페이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밥그릇과 젓가락은 가지런히 놓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고 마음속에 문득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밥그릇과 젓가락을 빼앗겼고 웃음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저 자신의 밥그릇과 젓가락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낭낭하여 제 마음마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제 밥그릇과 젓가락은 제가 쓰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수십 년간의 서러움을 모두 삼키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듯 했습니다. 밖에 석양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주름진 제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처럼 젊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마침내 제가 직접 이끌어갈 것입니다.